자, 그러면 이어서 보석의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에서 역시 똑같아요. 청구, 심사, 결정, 불복 이런 형식이 되겠어요. 청구권자는 누구냐? 역시 여기서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죠. 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그 다음에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다. 자, 그 다음에 청구 방법은 서면으로 한다는 거. 서면으로 한다는 거. 예,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재판이 확정 전까지면 가능하겠다. 예. 반면에 보석 청구는 허가 결정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객관식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석 과정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예,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고, 물론 이것은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이때 법원이 이제 심사를 다 마치면은 결정하겠죠. 예, 신문을 하고, 그죠? 신문기를 정해서 피고인을 신문하고, 여기도 신문이란 말을 썼죠? 주체가 법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된다. 여기 7일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 방식은 이유가 없다면 기각이죠. 이유가 없다면 기각. 또 기각 결정할 때에는 결정 이유의 제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왜 내가 기각하는지, 원래 필요적 보석인데 어떤 사유 때문에 기각하는지를 명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반면에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했을 때는 보증금을 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보증금은 정해하는 거고요. 조건은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보증금. 이것이 이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정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가름하는 경우에도 보증 금액은 정해야 됩니다. 앞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보증서로 대신할 수는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때도 보증 금액은 정해놔야 된다는 거. 이거 객관식용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정 기준은 출석을 확보함에 상당한 금액이라 된다. 그 돈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러면 안 되겠죠. 출석을 확보함에 상응하는 그런 금액이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증금액을 변경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는 있어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경정 결정에 의해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보석 허가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하한구에 의지 않고는 보증금을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 했죠. 어떤 거냐면 주거 제한이에요. 주거를 제한한다든지 그 외에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반드시 붙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붙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느냐,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보석을 청구했을 때 기각도 할 수 있고 보석 허가도 할 수 있죠. 허가 결정을 하게 되면 누가 불만일까요? 검사가 불만인 거죠. 그래서 검사는 이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구속을 허가하는 결정 및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즉시 항고 규정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게 돼요.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즉시 항고를 허용해서 검사의 즉시 항고가 있으면 보석의 집행이 정지되도록 하였으나 헌재가 이걸 위헌 결정 내리죠. 이것은 영장주의, 적법자 원칙, 과잉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보통 항고의 방법으로 어떤 건 안 된다고요? 즉시 항고가 아니라 보통 항고 방법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즉시 항고하고 보통 항고가 있는데요. 이 즉시 항고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면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요.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근데 이 보통 항고는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못해요. 예컨대 석방 결정을 냈다. 즉
석방 결정, 즉 보석 허가 결정이죠. 여기 석방이죠. 석방 결정을 했는데 즉시 항고하게 되면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니까 석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법원이 심사해서 이런 경우에는 보석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검사가 불복하자 이 석방 결정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은,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장주의, 영장은 누가 발부하는데요? 법원이 발부하지 않습니까? 또 이 자체가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로 인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되었다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안 되고, 석방 결정하게 되면 이건 안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403조 2항에 의해서 보통 항고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보통 항고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통 항고 가능하니까 이제 피고인은 석방이 되고, 그 석방 결정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진행되겠죠. 자, 꼭 기억해 주세요. 무슨 항고 한다고요? 보통 항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보석의 집행도 어떻게 된다고요? 보증금을 납입한 후에 집행한다는 거. 원칙적으로 현금을 납부함이 원칙이지만 유가증권이나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취소와 실효, 그 다음에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인데, 앞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이게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사유로는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죠. 도망한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때, 그리고 보복범죄 위험이 있을 때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일 때는 재구속의 제한, 재체포 재구속의 제한 사유로 뒀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재구속할 수 있다. 근데요, 어차피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이 피의자 보석이라고 한다면 보석의 취소로 두면 됐던 건데, 재구속의 제한 이렇게 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입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 주거의 제한 기타 조건을 위반했다. 보석의 취소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효라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때? 보석의 취소와, 보석이 취소했을 때, 영장이 실효됐을 때, 그럴 때는 보석도 실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보증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몰수하거나 환부하거나인데 103조 1항 임의적 몰수, 우리 앞서 봤던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에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먼저 그 임의적 몰수는 어떤 거냐면은 재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이 취소되면 다시 구속되겠죠. 그때는 몰수할 수 있습니다. 전부나 일부를. 그 다음에 대법원은 보석 취소 후 별도로 보증금 몰수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이 있는 거죠. 반론이 있지만 요 대법원의 입장, 보석 취소 결정하고 보증금 몰수 결정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그 후에, 보석 취소 결정 후에 별도로 보증금 몰수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이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몰수는 뭐냐면, 이거 확정됐을 때가 되겠죠.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됐어요. 그래서 형 집행을 위해서 소환했는데 역시 똑같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했다, 이럴 경우죠. 그 다음에 환부, 만약에 보증금을 몰수하지 않았다면 돌려줘야 되겠죠.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영장의 효력이 소멸됐다면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이나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석제도의 개선 방안. 필요적 보석의 경우 제외 사유가 너무나 많죠. 많아도. 그래서 이것을 좀 제한하자는 거예요. 제외 사유를 좀 제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에 대해 모두 앞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으로 해놨는데요. 그 경우에는 보석 신청권이, 청구권이 없죠. 그래서 피의자 보석을 확대해서 청구권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석 보증금인데요. 앞서 봤던 것처럼 이것은 유가증권이라든지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피고인의 도망에 대한 방지책.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을 납부하고 그것이 상당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뭐 그 돈 있으나 마나다 라고 한다면 도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석 중에 있는 자가 도망을 했다면은 이거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절차의 개선인데 이것은 고지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에게 보석권을 고지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쭉 한번 살펴보고 양자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우리가 강제처분을 보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것, 즉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이 있고요. 또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이 있었죠. 그것이 압수수색 검증인데 이 압수수색 검증은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법은 이 영장주의 예외를 규정해놓고 있어요. 그 영장주의 예외에 여기서 그 영장주의 예외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가 좀 나와 있는데요. 요 사례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피의자 수색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피고인도 있습니다만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도 있고 그 다음에 긴급 체포 시 압수수색 검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제출물의 영치, 이런 경우 등에는요, 비록 이것이 압수수색 검증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그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9번째 이 사례는 이 중에서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만 이제 각각 우리가 기본 강의라고 한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례 강의이기 때문에 사례 담문 강의이기 때문에 해당 논점에서 좀 더 충분하게 좀 풍부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압수수색 검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영장주의 예외라는 것이 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죠. 필로폰 밀수 혐의를 받고 있던 A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어요. 여기서 필로폰 밀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니까 피의자 체포 현장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A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로 내려가 그 소재지 근처에서 잠복하던 중 차량에서 내리던 A를 체포영장에 체포하고 자 여기서 체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차량 내에 있던 요거죠. 차량 내에 있던 필로폰 300g을 압수한 한편 그 다음에 A의 주거지에서도 필로폰이 더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A 의사와 무관하게 체포 현장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정도 5km예요. 정도의 A의 주거지를 이동하여 주거지를 수색하다가 우연히 장롱 내에 보관하고 있던 A 소유의 권총을 발견하고요.
권총도 갖고 있네요.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검사는 A를 필로폰 밀수죄 및 권총 소지죄로 기소하였고요. A는 검찰 수사관들이 사전영장을 받지 아니하고 필로폰 300g 및 권총을 압수하였다며 그 각 압수물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A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하라. 뭐를 받지 않았다고요? 영장 없이 했다 이거죠. 영장 없이 압수했으니 이것은 영장주의에 반해서 위법이고 따라서 위법 수입 증거 배제 우측에서 증거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데 그런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분명히 영장은 체포영장뿐이 없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데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도 없이 진행한 이러한 그 필로폰과 권총에 대한 압수가 과연 적법한 수사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 위법한 수사로 봐야 되겠느냐 여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논점을 잡아갔는지 한번 볼까요? 결국 사전영장을 받지 않았는데 이것이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인지가 문제되겠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체포 현장에서 문제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량 내에 필로폰 압수를 해서 보게 되면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체포 현장,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의 검증에 대해서 왜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긴급행위냐, 긴급행위 다시 말하면은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자에 대한 신변의 안전이라든지 증거물의 사안일을 막기 위한 행위로 이해하는 거죠. 반면에 포괄적인 행위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당연히 체포에는 압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에는 그런 부수적인 압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긴급행위설로 보는 견해가 있고 부수행위설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긴급행위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긴급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의 대상이 제한되는 거죠. 체포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무기, 흉기, 그 다음에 기타 물건이다. 그런 것들로 제한한다 이런 얘기죠. 긴급행위로 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체포 현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서는 체포 착수설 이거를 이제 채택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체포의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 장소적으로 체포 현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가 현장에 있느냐 예컨대 현장에 있느냐 그리고 체포에 착수했느냐 그리고 성공했느냐 이걸 가지고 각각 어떤 입장은 다 요건이 아니다. 피의자가 현장에 있을 필요도 없고 체포에 착수할 필요도 없고 성공할 필요도 없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아니다. 현장에는 있어야 된다. 체포에 착수할 필요는 없다. 성공할 여지도 없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아니다. 현장에도 있어야 되고 체포에 착수한 이후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성공 여부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반면에 이 3가지 요건을 다 구비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영장주의 예외 인정 범위를 얼마만큼 넓게 인정할 것이냐 좁혀 인정할 것이냐 이건데 지금 본서에서는 이 견해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피의자가 체포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포에 착수한 이후라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압수수색 검증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견해는 뭐냐면은
현장에 있고 체포에 착수했고 체포에 성공한 이후라야만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첫 번째 견해나 두 번째 견해, 이 견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포에 성공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체포에 착수한 이후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압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체포 현장의 압수수색의 본질, 즉 긴급행위설로 보는 입장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견해, 체포 착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체포 착수설에 타당하다, 그렇게 본다면 이 체포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장속으로 봤을 때, 장속으로는 하나의 점유 관리권이 미치는 범위 내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체포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피의자가 체포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체포되는 현장에서 피의자가 존재해야 되고, 피의자에 대한 체포가 진행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물론 저는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본서의 저자는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때 꼭 기억할 것은,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영장주의 예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영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빠졌는데요. 그때 압수수색의 대상인데요. 압수수색의 대상, 그건 아마 뒤에 언급해 놨을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의 대상은 요거 외에 대상이라고, 이거는 지금 체포가 필로폰 밀수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당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로 제한되는 거예요. 당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로 제한하게 됩니다. 자, 대상은 등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무조건 다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안을 보게 되면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A의 체포 원인이 되는 증거물에 해당되죠. 또 A의 점유관리권이 미치는 장소인 차량 내에서 압수한 것이기 때문에 216조 1항 2호의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봤던 것처럼 사후영장이 필요한데, 이 사안에서 사후영장을 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후영장이 없다는 거죠. 또 권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필로폰과 그 다음에 권총을 구별해 봐야 되는데요. 이 권총은 필로폰 밀수와 직접적인 관련된 소위 말해 증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이 없다 이거죠. 또 A를 체포한 장소로부터 5km나 떨어진 A의 주거지에서 압수했는데, 이 5km나 떨어진 A의 주거지를 과연 체포 현장으로 볼 수 있겠느냐? 물론 볼 여지도 있어요.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이 필자는 그거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봤는데요. 볼 여지도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것이 당해 체포의 원인이 된 범죄와 관련이 없는 증거이므로, 이럴 경우에는 임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총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장주의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 긴급압수에 해당되느냐? 역시 긴급압수는 긴급체포 시 압수수색 검증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근데 긴급체포라 하더라도 지금 긴급체포된 사건과 관련을 갖고 있는 증거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긴급 체포된 경우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또 권총을 우리가 긴급 체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범죄가 중대해야 돼요. 그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사건,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어요? 그런 데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자, 권총은 당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도 아니므로 권총 압수행위는 217조 1항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다. 따라서 사전영장주의를 위반한 압수물에 해당된다. 그렇게 본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결론은 필로폰도 그렇고 권총도 그렇고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이다. 그럼 영장주의 위반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건데요. 이 첫 번째 위법시 증거 배제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모든 위법으로 볼 거냐, 아니면 중대한 위법으로 볼 거냐, 이런 논의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 적법 절차 원리 또는 적정 절차의 원칙, 여기에 따라서 본다면 당해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을 침해해서 무효인 때 적어도 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을 위반해서 단순한 경미한 위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대한 위법으로 우리가 제한해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법 절차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차의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당해 압수물의 증거 능력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위법으로 봐서 위법시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적법 절차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압수물의 증거 능력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사실은 이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주제로 갈까요? 이거는 이제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에 불과해요. 현행 법상 구속된 피고인을 위한 인권보장제도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구속의 의의가 나옵니다만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인권보장제도가 나오는데 인권보장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첫째, 보석이 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이미 봤던 것처럼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고 임의적 보석이 예외인데, 필요적 보석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석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제외사유란 중대한 범죄, 사형무기 장기 10년, 누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또 뭐가 있었죠? 보복범죄의 위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제외사유였었죠. 여기 나오네요. 사형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 누범, 상습범, 증거인멸, 도망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부정.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얘가 뭐예요? 3, 4, 5번은 뭡니까? 구속사유죠. 구속사유. 그러니까 구속사유가 있다면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구속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속시킨 거 아니에요? 피고인을. 근데 구속사유가 있다면 필요적 보석 안 해준다고 하니 그럼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구속된 자는 필요적 보석을 받을 여지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만큼 넓다는 거죠. 그 제외사유가 폭이 넓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봤고요. 임의적 보석은 그런 제외사유에 해당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을 석방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고요. 절차 우리 이미 봤습니다.
예, 개석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또 뭐가 있느냐? 보석 제도가 있었고 진술거부권이 있었잖아요. 진술거부권. 그래서 진술거부권이 침해된 자백의 증거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예외가 하나 있었죠. 진술거부권이 침해했지만은 40일이 경과한 이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도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그것은 위법성이 그저 처음에 존재했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위법성이 희석됐다라고 해서 증거를 인정했던 예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바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 예, 그 진술거부권의 내용도 좀 나옵니다만은 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접견교통권이 있다는 거죠. 접견교통권. 그래서 여기 둘로 봤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이거나 아니면 가족 등이다. 그래서 접견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고 서류 물건을 수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기간의 제한과 변호인의 도움을 할 권리 그리고 형사보상 청구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지만 신고받아 2번 연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는 뭐죠? 충분한 변호인의 조발 권리가 있죠. 변호인의 조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평등 원칙상 실행하기 위해서 인정해 준 거고, 그 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무죄 등의 재판을 받으면 구금에 관한 보상은 청구할 수 있다. 예, 그 외에도 구속의 집행정지 제도도 있고 구속의 취소 제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우리가 봤던 내용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이 형사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보상이라는 법률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속됐다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석방이 됐다. 그 석방이 왜 됐냐면 무죄로 석방이 됐다면 그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인정해주는 제도가 형사보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피의자로 구속된 후 재판 확정 시까지 석방되는 제도가 뭐가 있느냐 이건데, 역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가 체포기한의 만료. 당연하겠죠? 예. 다만 이제 이 체포기한이 만료됐다고 해서 이건 영장과 달리 봐야 되겠네요. 체포기한이 얼마 됐습니까? 예, 48시간이라 그랬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체포의 집행정지가 있죠. 예. 체포의 집행정지가 있고, 또 체포의 취소가 있죠. 체포 사유가 소멸했거나, 그죠? 아예 처음부터 없거나 소멸했다면 체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체포 적부심사 청구 제도가 있었죠. 체포 적부심 제도. 그 다음에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어떤 제도가 있을까? 역시 구속의 취소가 있죠.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속기간의 만료가 있죠. 그래서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경 단계에서는 열흘, 검사 단계에서는 열흘이지만 한 번 더 연장할 수는 있다. 국가보안법상의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각각 열흘씩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구속의 집행 정지죠. 예.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해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때 상당한 이유가 뭘까요? 되게 상당한 이유는 뭐 치료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때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이 보석제도 피의자 보석과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질병으로 인하여 구속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주로 행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의 집행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 그럴까요? 도망 또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럴 때는 구속의 집행유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시 구속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속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었죠. 뭐 특별히 문제일 것 같겠고. 예. 그 다음에 예, 12번 주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행법상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석방 제도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죠. 예. 그래서 거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이제 다 합쳐놓은 거죠. 구속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석방제도다. 큰 틀에서만 보시면, 네. 첫 번째,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게 공통된 석방제도가 있었는데, 구속의 취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반복돼서 나온 거죠. 없거나, 뭐죠? 소멸했다. 처음부터 없었거나, 아니면 소멸했죠. 이럴 경우. 만약에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구속이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보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그래서 구속의 취소 사유로 보게 되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즉,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또,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없거나, 그러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속 사유 자체가, 예, 이게 세 가지였었잖아요. 이게 체포의 필요성에서 얘기했던 거죠. 도망, 증거인멸, 그 다음에 주거부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이 없거나 아니면 존재했었는데 소멸했다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예, 구속 취소의 지휘 누가 할 거냐 이건데요. 예.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게 되면 이제 주체에 따라 달라지겠죠. 피고인에 대해서는 누가요? 법원이 직권이나 검사 등에게 뭐죠? 청구에 의해서,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서. 그 다음에 피의자에 대해서는 누가 할까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나 사경이 합니다. 검사나 사경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위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되겠고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는 취소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 규정이 있네요. 그 다음에 구속기간의 만료기간, 예, 우리 이미 봤던 것처럼 사경 단계의 경우에는 10일. 그 다음에 검사 단계에서는 열흘이지만, 그죠? 열흘이지만, 한 번 더 연장할 수는 있다. 10일 범위 내에서. 반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2개월, 그렇죠? 신금마다 2차 안에서, 2개월 한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구속기간을 도구한 구속의 효력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법원은 영장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죠. 예. 그를 불법 구속으로 체포하느냐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그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건 아니라고 봤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뭐죠? 그거는 영장이 효력을 상실했다. 실효된 것으로 보자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구속의 집행 정지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한 이유는 뭐라고요? 질병 등이다. 질병 등이다. 그 다음에 구속된 피의자, 그래서 구속 적부심 제도가 있었고요. 구속이 위법 부당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방법원 합의부나 판사가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예외는 인정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고소된 피고인에 대한 석방제도는 뭘까? 예, 이거는 위에 앞서 봤던 것처럼 보석제도가 있겠다는 거죠. 보석제도. 예, 여기까지 예, 쭉 한 번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주제로 보게 되면 증거보존과 증인신문의 청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른바 수사상의 증거보존 절차, 이렇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유죄판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당해 증거를 공판 전까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소법원에 심리하기 전에 수소법원까지 가지고 가서 수소법원에서 당해 증거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증거 조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예컨대 목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염려가 있다면 실제로 참고인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진술을 강요할 수 없어요. 물론 진술 거부권 고지하지 않지만, 자, 이럴 경우에 진술 의무가 있는, 즉 이른바 증언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신문 청구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수사 절차에서의 증거보존 절차, 이렇게 큰 틀에서 보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